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됐어요. 좀 안 좋게 나왔죠. 소비자 신뢰지수가 급감했습니다. 이것은 B컷에 따른 과잉 경기 침체 공포감인 거예요. 그럼 이게 9월 달에 반영되겠죠. 소비자 신뢰지수에. 바로 이런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그걸 경기 침체에 대한 과잉 공포감이 반영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물가 상승률은 요동을 덜 치지만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요동을 잘 치거든요. 그러니까 심리 지표는 더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지표들이 발표될 때마다 야, 심각한 경기 침체라고 생각하네? 그럼 시장이 그렇게 인지하면 그때 조정이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같이 정리하는 거냐 아니냐는 여러분의 판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2025년 경제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에 또 출연해 주셨는데요. 네. 그때 하반기 전망해 주시고, 네. 이제 또 책이 나와서 이제 내년 전망인데, 네. 제가 궁금한 거는 보통 내년 전망이면 1월부터 적용되는 거다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보통 전망 책들이 이 시기에 많이 나와요. 네. 왜 그런가요? 그 재밌는 질문인데요. 예. 프랙티컬하게 말씀드리면 예. 기업들이 경영 전략 회의를 10월에 합니다. 그렇게 빨리 해요? 네, 경영 전략 기획 회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2025년에는 뭐 먹고 살까? 네. 어떤 사업에 더 집중할까? 그리고 지난 한 해를 좀 들여다보고 이제 어떻게 살아가지? 소위 이제 대기업일수록 좀 9월 말 10월 초로 좀 당겨지는 경향이 있고 그냥 통상적으로 느껴지기에는 중소기업일수록 12월 근처에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네. 그러면 기업들이 매해 경제 전망을 분석하고 연구해서 어떻게 먹고 살까 전략을 수립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건 엄청납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그러니까 왜 엄청 저는 이제 정말 많은 기업들을 네. 만나니까 예를 들어서 농심그룹이다. 네. 앞으로 환율이 어떻게 될까? 그거 어떻게 알아요? 에 대한 전망을 들어야죠. 그 뷰를 들어야죠. 어쨌든 뷰를. 듣고 나서 우리가 그럼 수입 물량을 좀 땡겼을 그겁니다. 거냐, 나중에 네. 이거 네. 전략을 환율이 하나. 올라가는 기조냐 떨어지는 기조냐 그건 정확히 맞출 수는 없겠지만 예. 향후 약달러화 되겠냐 아니면 강달러 기조가 유지되겠냐 예. 여부에 따라서 우리 농심그룹이 사와야 될 원자재가 뭐예요? 밀이에요. 밀가루. 예. 그럼 그 밀을 미리 사놓을 거냐 재고 물량을 확보할 거냐 아니냐 또 원자재 공급망 병목 현상과 같은 일이 있을 거냐 없을 거냐 그럼 위험 요인이죠. 그렇게 예를 들면 그런 여러 가지 향후 우리가 기업 경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시경제 변수 그리고 예를 들면 또 가장 중요한 게 트럼프가 될 거냐 해리스가 될 거냐 물론 둘 다 준비합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됐을 때 나타날 뭐 무역전쟁 시나리오라든가 관세전쟁이라든가 아니면 뭐 한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부정적인 영향 이런 것을 생각해 놓고 그것에 맞는 전략과 해리스가 당선될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지를 또 전략을 짜놓고 그게 확정적으로 되면 그쪽으로 이제 밀어붙이는 방식인 거죠. 그런 식으로 앞으로 어떻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거든요. 앞에 망망대해를 이제 항해를 해야 되는 배예요. 네. 그러면 그 바다 저 끝에 어떤 위험 요인들이 있나, 어떤 기회 요인들이 있나, 그리고 가급적이면 어떤 방향으로 내가 항해하는 것이 나은가 이런 방향 설정과 주의할 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준비된 배를 만드는 거죠. 배를 보는 것도 중요하죠. 기업 내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이 경영할 경제 환경을 보는 것도 중요하죠. 그 두 가지를 다 들여다보는 과정이 경영전략 회의고요. 책을 주로 이제 구입하는 사람들이 주식 투자자들보다는 기업이 비중이 더 높았었겠네요. 기업 비중이 원래 더 높습니다. 지금도? 네, 당연히 기업이 많이 봅니다. 근데 제가 제 기억에 이 자리에서도 22년 전망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원자재 ETF 사시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걸 추천드렸었어요. 네. 원유 선물 ETF라든가. 22년 상반기 약 7월까지는 국제 유가가 굉장히 강하게 고공행진했고 그게 반영된 물가가 초인플레이션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역시 그런 거시경제의 흐름을 보면서 어떤 방향으로 내가 투자 의사결정을 할까 이런 걸 선택할 수 있고 특히 이 책의 제목처럼 피벗의 시대니까. 네, 더군다나 피벗의 시대니까 뭐 금리의 향방을 가늠하고 그것에 따라서 자산 시장이나 자본 시장에 또 어떤 방향으로 변화가 있을지를 들여다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년 2025년 경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 네, 그냥 단어로 좀 표현해 볼게요.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구죠. 구. 아마 너무나 유명한 표현인데요.
The gap between Wall Street and Main Street. 그러니까 월 스트리트는 자본시장을 뜻하죠. 그렇죠. 자산시장, 자본시장. 메인 스트리트는 실물 경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실물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어렵겠지만 메인 스트리트는 그렇지만 월 스트리트는 그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그게 극단적으로 갭이 벌어졌던 시점이 2020년, 21년이죠. 네. 팬데믹 경제 위기 때 실물 경제는 붕괴됐는데 자본시장, 자산시장은 날아갔었죠. 네. 예, 그게 갭이 엄청나게 벌어졌죠. 굳이 25년을 설명하는 하나의 구로 설명을 한다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뭐 내수는 박살 나는데 주식이랑 부동산만 펄펄 날 것이다. 뭐 이렇게. 네, 실물 경제적으로는 좋지 않습니다. 네. 올해도 좋지 않았고 지난해도 좋지 않았는데 내년도 안 좋은 체제로 유지되는 느낌. 그러니까 실물 경제는 그닥 뭐 회복되는 걸 전혀 경험하기가 어려운 그런 경제라고 볼 수 있는데 자본시장, 자산시장 관점에서는 긍정적인 포인트들이 여러 개 있죠. 네. 예, 그래서 그 두 개를 구분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게 지금까지 우리 주식 혹은 뭐 자본시장, 주식, 부동산 시장 얘기 안 했잖아요. 예.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실물 경제를 주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실물 경제가 안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면 그 주가가 안 좋네라고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지 마시라는 걸 의견 드리는 겁니다. 실물 경제가 안 좋으니까 부동산 경기도 안 좋다는 뜻이래 라고 받아들이시지 마시라는 뜻이에요. 아니 경기가 안 좋은데 어떻게 부동산 경기가 좋아진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미리 말씀드리면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라고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표적인 예가 20년, 21년 때 실물 경기가 좋아서 집값이 상승한 게 아니에요. 실물 경기가 좋아서 주가가 상승한 게 아니에요. 마치 그런 모습, 그 정도까지의 격차는 아닙니다만 마치 그런 모습과 같은 현상이 25년에 전개된다는 것을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내가 열심히 뭐 노동을 하고 장사를 해서 벌어들이는 돈보다는 이제 뭐 투자나 이런 걸로 벌어들이는 돈의 규모가 워낙 커지다 보면은 네. 21년에도 벌어졌던 현상인데 뭐 대국민이 막 이제 코인 투자하고 부동산 투자하고 주식 투자하는데 열풍을 일으켰던 네. 그런 시즌이 온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걸 너무 과장되게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된다는 뜻이 아니라 20년, 21년과 같은 폭발적인 상승세를 가정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통화정책 기조가 20년처럼 대대적으로 제로금리까지 인하하는 그런 역사가 반복되는 게 아니고 25년, 26년까지 미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5.5%의 기준금리에서 한번 비컷했죠. 네. 그리고는 3%를 목표로 2026년까지 천천히 점진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미국의 금리 인하 속도보다 더 더딜 겁니다. 그래서 다소 미국과의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금리 인하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준의 완만한 금리 인하가 전개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금리 인하는 쉽게 얘기하면 중력이고 중력처럼 작용해서 돈의 이동을 만드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금리가 올라간다. 상대적으로 돈이 은행으로 쏠리는 것이고 금리가 떨어진다. 그러면 쏠렸던 은행에 저축됐던 돈이 다시 시장으로 유입되는 거죠. 그러면서 주가가 오르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현상인 거죠. 집값이 왜 오르느냐? 인구가 늘어서냐? 인구가 줄어서 집값이 떨어지냐?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냐 아니냐를 보는 거죠. 그게 수요인 거고, 그래서 마치 이런 피벗의 시대는 통화정책 기조를 점진적으로 완화의 시대를 향해 가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수도꼭지를 틀긴 틀지만 천천히 트는 거죠. 그러나 그 수도꼭지를 천천히 틀 때 물방울이나 작은 물줄기라도 어딘가 채워질 텐데 그게 실물 경제가 아니라 자본시장, 자산시장이라는 거죠. 자본시장이 먼저 낙수 효과를 받고 나서 네. 또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그게 또 실물로도 이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건 좀 당연한 현상일 수도 있는데 그냥 미국 경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23년, 24년 미국 경제가 미국 예외주의라고 했잖아요. US exceptionalism. 미국만 빼고 다른 세계 경기는 다 안 좋아요. 미국만 좋아요. 사실 오늘 촬영 일자 기준으로 내일 미국 2분기 GDP 확정치가 발표되는데 잠정치가 3%입니다. 2분기 잠정치가. 근데 떨어져 봐야
왜냐면 속보치가 2.8이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최악의 경우 뭐 2.6까지 나올 수도 있겠지만 2.6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나쁜 숫자가 아니에요. 좋은 숫자예요. 2%를 넘어가면 좋은 숫자다. 분기 성장률이 2%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미국만 예외스럽게 견고한 어떤 경제 성장 기조를 유지해 왔거든요. 네. 그런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그 근거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근거 중에 하나가 돈의 이동입니다. 미국으로의 돈의 이동이에요. 어디서 빠져서? 중국에서 빠져서, 예. 일본에서 빠져서, 일본에서 빠진 돈을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했던 거고, 예. 중국에서도 중국에 실망하고 해외 직접 투자 유입액이 감소하고 미국의 해외 직접 투자 유입액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직접 자본도 이동하고, 그리고 실제 투자 자금도 채권 펀드, 주식 펀드 자금이 미국으로 다 쏠립니다. 그러면 주식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기업에서는 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자기 자본 비율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네. 그 자기 자본금을 뭐로 활용합니까? 신규 투자로 이어가는 거예요. 그럼 신규 투자로 이어가니까 5.5%까지 금리 인상한 나라 맞아요? 하는 질문을 던질 만큼 실업률이 여전히 자연 실업률 4.5%를 밑도는 4.3, 4.2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여전히 고용시장이 쿨링 다운 되고 있는 건 맞아요. 냉각되고 있는 건 맞지만 5.5%까지 금리 인상한 나라치고 어떻게 고용 붕괴적인 신호를 아직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 전개된 배경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으로 돈이 유입된 것만큼 기업들은 어쨌든 자기 자본 비율이 높아지니까 상대적으로 적극적으로 신사업을 벌일 수 있고 생산설비 용량을 늘릴 수 있고 혹은 M&A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인 거죠. 금리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본금을 활용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주식시장으로 몰린 돈이 실물 경제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주식시장으로 몰린 돈이 실망하는 일들이 있으면 뭐 종종 다루시잖아요. 예. 실망하는 일들. 우리나라 제일 핫한 주제가 또 있고 여러 가지 있죠. 네. 네. 그 실망하는 일들이 있으면 오히려 주식시장에서 돈이 또 빠져나오죠. 그래서 S&P 500이 계속 신고점을 찍는 동안 우리나라는 계속 그 제자리인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이유가 있지만 이유 중에 하나가 실망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 실망하는 일들이 있을 때마다 주식 아닌가 보다. 한국 주식 아닌가 보다. 미국 주식이다. 그리고 주식 아닌가 보다. 부동산이다. 물론 500만 원 투자하고 있는데 그걸 무슨 부동산 삽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요. 소위 자산가들이 현금성 자산 규모 500억, 5천억 있는 분들이 주식 비중이 얼만큼 있었던 것을 그냥 부동산으로 갖고 있자.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부동산 시장으로의 이동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의 시장에 이렇게 혼란을 더 가져다 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말씀하셨듯이 근데 이제 어쨌든 자산 시장은 내년에 좋을 거다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게 미국이에요, 한국이에요? 미국도 한국도 다 해당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도 그럼 침체가 온다는 거예요? 실물 경기요. 예. 자, 의견 드리겠습니다. 미국 경제 성장률을 현재 기준으로는 IMF의 전망치대로 말씀드리면 23년이 2.5%, 24년 올해가 2.6%, 내년이 1.9%입니다. 자, 이거 숫자를 외우고 있는 것도 신기한데 IMF의 전망치가 그러합니다. 그러면 24년 지금까지의 미국 경제는 경기 침체적인 현상은 나타난 게 하나도 없어요. 다만 지금 이대로 놔뒀다가는 4분기 들어서 경기 침체적인 현상이 조금씩 나타날 수 있겠다 하면서 선대응을 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일부분. 그럼 선대응했기 때문에 또 한 번 뒤틀리겠죠. 5.5%를 계속 유지를 했다면 침체적인 현상이 나타나겠지만 근데 5.5에서 5%로 금리를 인하하면서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데 근데 되게 재밌는 거 미치긴 미치지만 그게 작용되는 시점은 대략 12월, 1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비컷한 것에 따른 영향 이 실물 경제적으로 작용되려면 또 실업률 지표로 반영되려면 1월 초에 발표되는 실업률이 여야 그 발표된 실업률 그러니까 12월 실업률이 나름 영향이 조금씩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실물 경제적으로 말씀드리면 25년 성장률이 1.9%니까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2%거든요. 그럼 2%를 정말 소폭 밑도는 수준 혹은 2% 수준을 그냥 유지하는 정도 그 정도의 느낌이니까 이것은 소프트 랜딩이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소프트 랜딩이라고 정의하고 마일드한 경기 침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 옵니까? OX로 물어보면 오죠. 심각한 여러분이 고려할 만한 심각한 경기 침체는 아니다. 알고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위기가 아니다. 네. 대처를 해나갈 것이기 때문에 네. 모르는 게 갑자기 왔을 때가 위기가 된다. 제가 네. 그 작년에 이 자리에서 또 24년 경제전망 아, 할 예, 때 예. 제가 이 부분을 강조했었던 그 짧은 한 문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경제 위기와 경기 침체를 구분하십시오. 경기 침체라는 것은 우리가 통상 경기 순환이 늘 있잖아요. 예. 경기가 늘 이렇지는 않잖아요. 근데 순환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처럼 높은 자리에서 순환하기도 하고 예. 우리처럼 낮은 자리에서 순환하기도 해요. 예. 근데 높았다가 낮은 자리로 순환하기도 해요. 네. 그 순환은 늘 달라집니다. 그림은 이렇게 그릴 수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나름의 정점을 찍고 피크라고 하죠. 피크를 찍고 그리고 하강 국면으로 들어간다. 컨트랙션 구간. 하강 국면으로 가는 그 초입을 리세션이라고 합니다. 그게 심각한 경제 위기랑은 전혀 달라요. 경제 위기는 자주 오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 전인구 소장님 인생 동안에는 인생 동안 경제 위기를 딱 3번 겪은 거예요. IMF 외환위기. 이때 2008년.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5.1% 예. 역성장했고요. 2008년 금융위기. 예. 이때 0.8% 마이너스 성장 안 했습니다. 플러스 성장했어요. 예. 그리고 2020년 팬데믹 경제위기. 마이너스 0.7%. 이 3번의 경제 위기를 겪었는데 지금은 경제 위기가 아니라 경기 둔화, 경기 침체, 불황에 가까운 그런 모습이지 경제 위기랑은 달라요. 그러니까 23년 성장률도 1.4%로 예. 이 3번을 제외하면 소장님 인생 동안 제일 낮은 성장률이었거든요. 그걸 경기 침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23년에 경제 위기 왔습니까? 경제 위기 올 것 같은 걱정은 됐었죠. 그래서 심각한 경제 위기는요, 정말 말 그대로 경제 활동이 급격히 수축되는 거예요. 그래프로 보면 그 성장률 그래프가 갑자기 V자로 꾹 꺾여요. 그게 경제 위기예요. 실업률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가다가 실업률이 갑자기 급등해요. 예. 미국도 2020년에 실업률이 14.5%인가를 기록했어요. 일순간에 V자예요. 예. 그리고 의외로 그거보다는 빨리 회복돼요. 예. 네, 그게 V자의 모습, 그게 경제 위기예요. 경제 위기랑은 전혀 다른 현상이에요. 지금 경제 위기 상황이라서 비컷한 거 아니냐 이런 질문 하시는 분도 계신데 경제 위기 상황이라고 페드가 인식하고 내린 건 아니다. 그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걸 보면은 실물 경기는 뭐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서서히 이제 침체, 소프트 랜딩 뭐 이런 얘기가 네.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말씀하셨고, 근데 자산 시장이 좋아지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 네. 일단 기본적으로 실물 경제적으로는 가장 적합한 표현이 저는 저성장 고착화라고 생각합니다. 저성장 고착화. 그 실물 경제적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번 전망서에서도 역시 점으로 표현을 했어요. 올해 경제를 매년 점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또 올해 경제는 항복점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항복점. 예, 좀 처음 듣는 표현이실 예. 텐데 이게 원래 물리학 용어입니다. 항복점의 개념이 뭐냐면요. 자, 이게 막대기인데 예. 이걸 힘을 주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아, 지금. 끊어지려고 하는. 지금 이제 휘어졌죠. 휘었죠. 예. 힘을 빼면 어떻게 돼요? 다시 돌아오죠. 돌아오죠. 예. 근데 만약에 힘을 많이 주면 얘가 어떻게 될까요? 부러지죠. 예. 그럼 힘을 빼면 다시 돌아갈까요? 그래도 약간 휘어짐이 남아있죠. 아니, 부러질 정도로 힘을 줬다가 예. 부러졌어요. 예. 그럼 힘을 빼도 제자리로 돌아갈까요? 그때 그럼 아예 안 돌아가죠. 예. 그러니까 적당한 힘이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데 부러질 정도로 힘을 주면 돌아가지 못해요. 아. 예전 상태로 돌아가지 못할 정도로 휘거나 부러지게 만든 그 정도의 힘을 항복점이라고 해요. 물리학에서. 그래서 제가 의견을 드린다면 20년부터 24년 동안 5년 동안 굉장히 우당탕탕하는 일들을 겪었어요. 네. 팬데믹, 러우 전쟁, 초인플레, 뭐 공급망 대란, 뭐 그 밖에 뭐 초긴축, 이 정도의 우당탕탕하는 일들은 이 볼펜이 부러지지 않을 수 없는 항복점에 해당하는 힘이라고 저는 작가적 감성으로 설명을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지 못할 만큼 저성장 고착화된다. 잠재 성장률 기준으로 보면 세계 경제의 잠재 성장률을 10년간 연평균 성장률로 보거든요. 그게 코로나19 전까지는 3.7%였어요. 예. 근데 이 5년 동안 우당탕탕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는 이제 25년부터는 약 3.12%로 성장률이 내려와요. 세계 경제가. 세계 경제가 맛이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성장 고착화.
최적화된 거죠. 여러분들 제가 계속 이 말씀드리는데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는 것도 중요해요. 그거는 통화정책 관점에서. 그러나 물가가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짜장면 가격이 내려가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2% 물가 상승률이면 이미 치솟은 물가에서 또 2% 오르니까 실물 경제적으로는 부담을 더 줘요. 이해가시죠? 그런데 자본시장에서는 다른 개념이죠. 자본시장에서는 물가 상승률이 중요한 거예요. 실물 경제에서는 물가가 중요하지만 자본시장, 자산시장 입장에서는 물가 상승률이 중요한 거고 물가 상승률이 중요한 것은 금리 인하 요인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아마도 여러분 기억하시지만 23, 24년 동안 우리 경제 어려웠을 때 뭐 은행만 이자 장사했다 뭐 이런 기사 많이 보셨죠? 그 왜 그랬을까요? 은행으로 돈이 쏠려서예요. 20년, 21년에도 은행들이 이자 장사했을까요? 아니었죠.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금리의 레벨이 낮을 때는 예대금리 차도 좁혀져요. 금리의 레벨이 올라가면 예대금리 차가 넓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이 올라가요. 이자 수익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그만큼 은행으로 쏠렸던 거예요. 그리고 높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니까 예대금리 차를 많이 받던 거예요. 근데 돈이 쏠렸던 그 자금이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점차? 자산가들이 은행에 계속 돈 둘 필요 없겠네. 그냥 은행에 저축하는 매력도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산시장, 자본시장으로 이동하는 게 더 유리하겠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만큼 돈의 유입이 있는 겁니다. 돈의 유입이 있을 때 극단적인 경우는 영끌족들의 행보처럼 약간 영끌족들의 행보처럼 급해지죠. 혹여나 금리 인하가 시작되네? 2020년 상황을 반복하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나만 이 주가가 상승하고 집값이 상승하는데 나만 부자 될 기회를 잃어서 벼락거지 되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마음으로 투자하는 그런 걸 이제 포모 현상이라고 많이 하죠. 그런 현상들도 맞물리기 때문에 말 그대로 자산가들의 돈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예를 들면 집 같은 경우도 초반에는 또 투자자들이 지금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경향들이 강했는데 이제 실거주자들도 같이 붙을 경우 재밌습니다. 이따가 부동산 얘기는 해드리겠지만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의 등락률로 봤을 때는 이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뀐 지점이 7월이거든요. 그러면 7월부터 실거주자들이 움직이지 않아요. 세입자들이 내 집 마련으로 이동하지 않아요. 언제 이동하죠? 전세 계약이 만료될 때쯤이에요. 그러면 그 가격이 반등하는 현상을 지켜보고 전세 가격은 계속 올랐고 집 가격은 좀 떨어져 왔었으니 나 그럼 내 집 마련으로 바꿀까? 하는 의사결정은 7월 이후에나 작용돼요. 그러니까 그런 실거주자의 거래도 같이 만나는 국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보통 봄, 가을철이니까 이번 가을철 놓쳤다 그러면은 이제 내년 봄철에는 실거주자들 많이 뛰어나오겠네요. 그때쯤이면 조금 더 금리의 레벨이 걷다운될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플러스 이 상승률을 하는 모습을 봤다면 당연히 지금 전세 세입자분들께서 나 전세 만기가 예를 들어서 3월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전세 기간을 2월로 당겨서라도 거기까지는 해주시잖아요. 그죠? 그럼 이후 한 달 정도는 당겨서라도 내가 차라리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액션이 취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상승세를 계속 유지했다라고 한다면. 거래량이 지금도 물론 9월에는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첫 조치하면서 다소 관망세로 전환되는 모습이 나타나지만 미국의 B컷 금리 인하와 10월에 한국은행의 의사결정, 10월에 인하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만 10월에 안 하더라도 11월에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연내에는. 그렇게 시나리오를 가정한다면 금리의 레벨은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가뜩이나 지금 전세 공급 대란 상황인데 아파트 전세 공급 대란이거든요. 전세 공급이 부족해요. 공급이 부족하니까 전세 가격이 오르는 거거든요. 그런 현상 속에서 금리의 레벨이 떨어질 때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결국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의 차이가 좁혀지는 구간에서 그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본시장과 자산시장에는
기본적으로는 긍정적인 요인이 많습니다. 다만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 특히 자본시장에 있어서는 한 3가지 정도의 위험 요인은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 위험 요인 3가지 어떤 겁니까? 한 가지는요, 이미 우리가 8월 5일 날 경험했었던 거랑 비슷한 일이에요. 엔캐리? 예를 들면 그때도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과잉 공포, 그리고 두 번째가 엔캐리 청산 절차가 진입됨에 따른 과잉 공포, 이 2가지인데 이 부분 말씀드리면 이 책에서도 물결과 물장구를 구분하셔라 라고 계속 강조를 해왔거든요. 그 물결이 뭐냐면 거스를 수 없는 파도예요. 그 거대한 그 물결이 있습니다. 물장구는 계곡에서 어린아이들이 노는데 놀다가 물이 저한테 튀는 거예요. 근데 물이 튀는 걸 가지고 물결이라고 오해하면 안 돼요. 제가 무슨 말이냐, 아까 제가 드렸던 시나리오대로 말씀드리면 미국의 심각한 경기 침체, 하드랜딩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실업률이 급등하는 현상을 놓고 이거 정말 미국 심각한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야? 안 올 수 없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리고 미 대선까지 경기 침체를 막았고 미 대선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경기 침체 시작될 거야. 이런 종류의 생각을 하시던 분들은 특히나 그 생각을 다 존중합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하시던 분들의 경우에는 경기 침체적 지표 발표가 나오면 그때마다 놀라시죠. 그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 물결과 물장구를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물결을 알고 대응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8월 5일이고 9월 9일인데 전주에 고용지표 발표됐고 그 물결을 보고 물장구를 보고 물결이라고 생각했던 거. 그러고 내던지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8월 5일 날도 블랙 먼데이 때 제 채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경기 침체 아닙니다. 지금 경기 침체라고 판단 내리면 안, 그러면 의사결정이 달라지죠. 경기 침체 올 거라고 가정하고 그런 경기 침체적 현상이 나타날 때의 의사결정과. 그렇죠. 근데 경기 침체가 안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물결, 이건 물장구야. 안 올 거야. 라고 판단할 때의 의사결정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저점 매수도. 적금 매수도.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가정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기 침체적 신호가 나타날 겁니다. 하반기에. 제가 왜 그러냐면요, 아까도 그 말씀 드렸는데 9월 9일 날 빅컷 했어요. 그럼 그 빅컷에 따른 영향은 언제 작용돼요? 시장에 12월 1월에나 작용돼요. 대략 3개월 정도 격차를 둡니다. 실물 경제적으로는 영향을 주지만 특히나 중요한 거 말씀드리면 고용시장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한 달 정도 더 늦어요. 그리고 그 발표되는 고용지표는 지금 경기가 안 좋아요. 안 좋으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게 어디죠? 구매팀이에요. 구매팀이 먼저 우리 생산 물량 줄여야겠다. 그러면 우리 밀가루 좀 줄여. 이렇게 가는 거야. 그렇죠. 경기가 안 좋아져서 생산량이 줄어들고 어찌어찌 하면 우리 고용 감축해야겠다 하면서 고용 감소는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고용 지표는 나중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따른 고용 회복세는 나중에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그 고용 지표는 언제 발표되냐면 전월 고용 지표가 다음 달 첫째 주 금요일 날 발표됩니다. 예를 들면 10월 첫째 주 금요일 날 9월 고용지표가 발표되네요. 빨리 나오네요. 근데 10월 첫째 주 금요일 날 9월 고용지표는 빅컷의 영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죠. 당연히 없죠. 그 역시 11월에 발표되는 10월 고용지표는 영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전혀 빅컷과는 관계없는 실업률인 거예요. 근데 당연히 실업률은 그러면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업률이 좀 높게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은 놀라지 않을 것이다. 시장은 일단 놀라죠. 시장은 경기 침체에 민감합니다. 근데 시장은 놀라니까 주가의 조정이 있을 수 있어요. 경기 침체 공포죠. 경기 침체가 아니라 경기 침체 공포인 거예요. 경기 침체 공포감으로 내던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경기 침체 올 거야, 심각한 하드랜딩 올 거야 라고 가정하면 같이 내던지시는 게 맞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그때가 기회다라고 판단하시겠죠. 그럼 오히려 올 하반기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다. 오히려 그럴 수 있어요.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긍정적으로 해석한다면. 그러면 내년에는 올라갈 거라 생각하고 올 하반기에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잘 누려보자. 예를 들면 우리 촬영일 기준으로 어젯밤에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됐어요. 좀 안 좋게 나왔죠. 소비자 신뢰지수가 급감했습니다. 이것은 빅컷에 따른 과잉 경기 침체 공포감인 거예요. 그럼 이게 9월 달에 반영되겠죠. 소비자 신뢰지수에. 바로 이런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그걸 경기 침체에 대한 과잉 공포감이 반영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물가 상승률은 요동을 덜 치지만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요동을 잘 치거든요. 그러니까 심리 지표는 더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지표들이 발표될 때마다 야 심각한 경기 침체라고 생각하네. 그럼 시장이 그렇게 인지하면 그때 조정이 있는 거죠. 그때 여러분이 같이 정리하는 거냐 아니냐는 여러분의 판단입니다. 제가 저를 따라오세요 이 뜻은 아니지만 그런 방향이라고 여러분들도 공감하고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가신 거예요. 예를 들면 실업률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연 실업률 기준이 4.5%예요. 네. 그럼 4.5%가 안 되는 실업률 안에서 실업률이 올라가는 걸 페드도 그렇게 판단했잖아요. 쿨링 다운 되고 있다. 고용노동 시장이 냉각되고는 있다. 그러나 이게 고용노동 시장이 붕괴된 건 아니다. 그게 정확한 표현인 거예요. 잘 아시죠? 우리 경제학 원론, 예. 원론에서 가장 범용화된 그 정말 경제학의 기초 필립스 커브 아닙니까? 필립스 커브가 실업률과 제가 한번 그려볼까요? 실업률과 물가상승률, 실업률을 그리면 이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의 관계가 정의 관계냐 역의 관계냐 역의 관계다라고 보여준 게 필립스 커브예요. 물론 이렇게 해야겠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면 실업률이 떨어지는 거다 그 뜻이잖아요. 그럼 물가 상승률을 떨어뜨리려면 실업률이 올라가는 현상은 어쩔 수 없다. 용인되어야 된다. 그래서 파월이 뭐라고 했습니까? 고용노동 시장이 정상화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실업률이 올라가는 현상을 가리켜서. 물론 그게 좋은 건 아니지만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인내해야 될 상황이다 라고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금리 인하한 거는 이제 몇 달 뒤에나 적용이 될 거니까 네. 이 상황이 이제 그쯤에서 멈출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예방 주사를 놨다 이렇게 봐야 그렇죠. 예.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년에 대한 우려를 우리가 너무 과잉 공포를 가질 필요가 없다. 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인하에 따른 시장에 미치는 그 영향은 추후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이 미치는 그 한 분기 동안, 4, 4분기 동안에는 고용 침체적인 현상, 경기 침체적인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전 그렇게 봅니다. 예를 들면 페드가 전망한 걸 맞다고 가정해보면 실적치 기준으로 1분기 GDP 성장률이 미국이 1.4예요. 2분기가 3.0이고요. 잠정치 기준으로는. 그리고 3분기 GDP 증가율이 GDP 나우 기준으로는 3.0입니다. 그러면 4분기 성장률이 몇이 나와야 연간 성장률이 2%가 나오냐면 대략 한 1.6%가 나와야 돼요. 대략. 이렇게 계산해 보면 1.6%면 어쨌든 2분기, 3분기보다는 조금 둔화되는 현상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럼 피크를 찍고 리세스 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여기에서 리세스 하는 거, 밑에서 리세스 하는 거 다르죠. 예. 그러니까 그런 현상을 좀 구분하셔야 되는데 분명 그런 지표들의 발표, 그러니까 연준이 얘기하는, 파월이 얘기하는 표현으로는 인커밍 데이터가 그렇게 좋지 않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게 정말 경기 침체를 불러올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대응하잖아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적인 현상이 나올 것 같아라고 지금 연준에서는 인식했기 때문에 또 금리 인하를 단행한 거고 금리 인하를 단행했기 때문에 다시 경기 선순환적 영향을 주는 거죠. 뭐 상업용 부동산 문제도 있었고 뭐 금융부실 문제도 있었지만 또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그것을 다시 극복할 수 있게 선순환을 유도할 수 있게 또 바꿔나가는 거니까 바꿔나가기 전에 우당탕탕하는 일들은 일부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의견드립니다. 그럼 이번에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약간 과잉된 상태에서 정상화로 간다는 과정이라고 하면 네. 기업들 입장에서도 그럼 내년에 물건이 올해보다는 내년에 좀 덜 팔린다라고 계산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좋은 질문 주셨고요. 아까 말씀하신 게 아마 초과저축의 개념인 것 같습니다. 네, 초과저축이 있었죠. 20년, 21년, 22년까지. 그 초과저축분, 이게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정책의 효과죠. 우리나라로 치면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한테도 그게 가서, 이 케어를 해줄 수 있었겠지만, 전혀 필요하지 않은 사람한테도 지원금이 가서 초과저축으로 쌓이게 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거시경제적으로는 초과저축이 쌓였던 거예요. 근데 그게 소진되는 구간이었던 거예요. 24년 상반기까지. 근데 초과저축이 소진되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뭐 할까요? 본격적으로 경제활동 참가율이 늘어요. 그냥 초과저축이 있으니까 굳이 내가 일하러 가야 돼? 이런 생각이었지만 이제 경제활동 참가율이 늘어요. 경제활동 참가율이 늘 때 실업률이 늘어나는 거는 그렇게 나쁜 현상이 또 아닙니다. 여러분 실업자는요 경제활동 인구여야 돼요. 의지가 있는 사람 전 인구가 아니라 경제활동 인구여야 돼요. 맞아요.
실업자는 경제활동 인구를 둘로 구분해요. 실업자냐 취업자냐. 근데 경제활동이 인구가 아닌 인구를 비경제활동 인구라고 하죠. 이 비경제활동 인구에는 예를 들면 쉬었음, 나 그냥 쉬었어. 취업 무관심자, 취업에 관심이 없어. 그리고 구직 단념자, 나는 어차피 나는 그냥 일 안 하고 사는 게 맞는 거야. 나는 뭐 나한테 적절한 일자리는 없을 것 같아. 구직 단념자, 뭐 취업 준비자, 이런 계층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초과저축을 활용해서 그냥 구직을 단념하거나 취업에 무관심하거나 그냥 쉬었거나 하는 계층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이제 경제활동 인구로 편입되는데, 편입될 때 당장 취업자로 편입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실업자로 편입되는 사람이 있어요. 취업자의 정의부터 갈까요? 취업자는요, 가장 쉬운 게 일주일에 1시간만 일해요. 수익을 목적으로. 그러면 취업자예요. 공공근로 나가도 취업자가 되는 거네요. 그럼요. 공공근로다가 노인 일자리 취업자입니다.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 아버지가 치킨집을 하시는데 한 번만 나가서 1시간만, 제일 바쁜 시간, 토요일 날 유독 치킨 배달 주문이 많아요. 그 1시간만 내가 배달 일 도와드려요. 무급으로. 취업자입니다. 무급가족 종사자라고 분류되는 취업자입니다. 그럼 역시 취업자면 실업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업자가 되기가 어려워요. 일단은. 근데 실업자의 또 정의상 일자리가 지금 당장 주어지면 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실업자의 정의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경제활동 참가가 늘어나면서 일자리가 당장 주어지면 나 일을 할래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게 실업률이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경제활동 참가율이 떨어질 때 실업률이 늘어나면 무서운 현상이지만 이게 다른 개념입니다. 고용노동시장을 더 깊숙이 보면 이게 정말 나쁜 현상일까? 또 한 가지는 일자리 공급도 있겠죠. 그러니까 주로 사장님들이 일자리 고용주라고 하죠. 일자리를 공급하는 게 있고, 일자리 그 일을 수요하는 수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노동 공급자와 노동 수요자가 있어요. 근데 일자리 공급량이 더 많아요. 아직까지도. 고용이 붕괴됐느냐? 아니에요. 그러나 5.5%의 기준금리를 더 오랫동안 유지했다가는 더 안 좋아질 수 있어요. 다만 물가 안정 목표는 뭐였어요? 이루었어요. 이루었다고 판단했죠. 뭐라고 했냐면 이번에 FOMC 회의 성명서에서 Greater Confidence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Greater Confidence. 물가 안정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나는 정말 확신한다. 그러니까 이제 뭐만 하면 돼요? 최대 고용만 이루어야 돼요. 근데 이대로 놔뒀다가는 최대 고용까지는 아닌 거니까. 지금까지는 물가 안정을 위해서 실업자가 늘어나는 현상을 용인했지만, 이제부터는 용인하지 말고 물가 안정 됐으니 다음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가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경로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